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이제 10월에 본격적인 장이 열립니다. 연말까지의 뭔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한 주인데요. 자, 연휴가 굉장히 많았고 9월에도 추석 연휴도 길었고 이러면서 시장이 뭔가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도 또 하루의 휴일이 있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10월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 연말까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할 건지 저희가 잘 곰곰이 전략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우리도 금리 인하의 대열에 동반할까, 동참하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테슬라는 또 로보택시 공개하니까 관련된 종목들 살펴봐야 되겠고 중국 시장이 이제 연휴를 끝내고 내일 개장이 됩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과연 그 효과가 계속되면서 중국 증시도 따라 올라갈지 여기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 상황이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다들 눈높이를 좀 낮추면서 우리가 기대치를 낮추고 주가도 지금 워낙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확인하자라는 심리가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삼성전자가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기대감이 커진 상태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그나마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다면 또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정말 많은 이슈들 이번 주에 산재해 있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발표도 잇따라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미국 증시 역시나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닝 시즌의 막이 열립니다.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4분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이렇다 할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네. 과연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방향성을 잡아갈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 저희 마켓나우 일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준비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지금 22일 이번 달 안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방산주의 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주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현지 시각 10일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2차 전지 기업들 지난주 살짝 조정을 받았었죠. 이번 주에는 쌩쌩 달릴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IPO가 올해만 해서 좀 14건이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바이오주의 상승에 추가 동력이 될 수 있는지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주간증시원에서는 이번 주에 빅 이슈죠. 삼성전자의 실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AI 칩의 패권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장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켓나우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일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김정석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우선 글로벌 증시 특히나 미증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9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에 나오면서 강한 매수세 속에 3대 지수가 모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월보다 25만 4천 명이 늘어나며 시장 예상치 14만 7천 명에 비해 무려 10만 명이나 더 많은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 우려 침체가 누그러지면서 주가도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강한 고용으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1월 빅컷 확률이 낮아지고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90% 이상으로 높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M7 종목 중 테슬라가 4% 가까이 상승하였고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AMD가 4% 가까이 반등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대대적 부양책 이후 장기유를 맞은 중국이 정부와 민간 양극 측면에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흐름인데요. 중국 정부의 수건이었던 외국인 투자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이 재개되면서 실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물가와 관련된 지표 중 가장 중요한 CPI와 PPI가 공개되는데요. 지난주 고용시장의 견조한 모습과 물가 둔화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뒤바뀌지 않는 한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예정으로 이러한 부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골디락스에 대한 해석이 나오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이 영향 받으면서 상승 출발할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금일 국내시는 불안한 대외 여건 속 조정을 보였던 기술주의 반등 속에 상승 시작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내시는 징검다리 휴일에 따른 관망세 속에 수급 공백이 이어지며 3주 연속 상승세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섹터가 미중 간 무역 갈등 심화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고 일본의 매파적 성향의 총리 선출과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등의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흐름이었는데요. 대외 불안정 속에 국내 간판주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지난달 국내 증시 시가총액 비중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태가 연출된 지난 8월과 비교해도 시총 비중이 2%대 감소를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금통위의 금리 결정 등이 국내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8일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상회한지가 중요한 부분으로 역사적 저점권까지 근접한 한국 반도체의 밸류에이션이 회복될지 여부가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10월 들어서 2,6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반등력이 나왔었죠. 그런데 미증시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이번 주 출발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내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모습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할 이슈, 종목들까지 한번 골라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은 GC인포의 박근호 이사와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시작을 해볼까요? 한 주의 시작을 먼저 박근호 이사의 이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추진 중인 4조 5천억 원 규모의 인도 법인 기업 공개가 오는 20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기업 공개를 통해 마련한 현금을 인도 시장에 대부분 재투자할 방침인데요. 인도 법인 상장을 토대로 새로운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대차의 모멘텀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죠. 자, 현대차의 좋은 소식이 또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판매도 좋고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자, 인도 IPO 이제 구체적인 날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지금 추이 어떤가요? 일단 오피셜로 나온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한 네. 22일 정도에 이제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인도 시장이 왜 어떤 상황이고 현대차가 왜 인도 시장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공을 들이는지를 한번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필이면 인도 시장의 네. IPO라는 네. 거죠. 우리 앵커님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우리 젊은 분들 위주로 코인이 굉장히 많은 투자 광풍이 불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GDP로 따지면은 일본과 거의 비슷하긴 하고 내년에는 일본을 앞선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실업률도 굉장히 세고 그래서 지금 인도 시장의 이 주식 시장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률로 봤을 때는 거의 미국과 1, 2위를 다툴 정도로 탑이거든요. 정확한 수치로는 9년 연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질적으로 인도 시장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가 보통
상장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좀 기업 같은 느낌이 드는 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IPO라고 해서 네. 길거리에 있는 가게들도 상장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오토바이 매장 있잖아요. 네네. 오토바이를 파는 그 두 개를 갖고 있는 딱 매장 두 개 갖고 있는 대리점이죠. 대리점이 중소기업 IPO를 했는데 시장에서 18억 원을 조달을 하려고 IPO를 했는데 7,400억이 몰렸어요. 대리점 2개인데요? 대리점 두 개인데 그러니까 18억 원을 조달을 하려고 했는데 7,400억이 몰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도 주식시장이 과열이고 IPO 시장이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인데 네. 현대차가 이럴 때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장으로만 보면은 이제 전 세계 3위죠. 네. 중국, 미국, 그다음에 인도 시장인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는 100가구가 있다라고 하면 8가구밖에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전 세계 3위라는 거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인구수로 전 세계 인구 1위 어디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중국 아니야? 중국?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인도가 실질적으로 역전했죠. 인도가 더 많아졌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자동차 회사들이 인도에서 다 철수했어요. GM도 왜요? 철수하고 포드도 철수하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인도에서 팔리는 자동차들은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고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자동차들이 거의 안 팔리거든요. 저가로 그렇죠. 막 공략되는군요. 500만 원. 혹시 예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는 좀 젊으시니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나온 아토스라고 알죠. 아세요? 네. 타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차가 인도의 국민차로 불리는데 인도에서 이제 예, 맞아요. 쌍트로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인도 사람들이 이제 이 터빈을 쓰니까 그 차가 굉장히 높거든요. 자체가 신뢰가 높아야 그렇죠. 되니까.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좀 약간 재미로 말씀드리면 인도 차는 이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가 저도 예전에 인도를 가봐서 옵션이죠. 네. 사이드 미러가 옵션이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인데, 아무튼 이런 뭐 연유를 떠나서 이제 IP 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인도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기업 입장에서 4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그걸 다시 인도 시장에 투자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전진 기지로 활용을 해서 주위로 넓혀간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이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몇 번 좀 이슈가 나왔을 때 관련주들 뭐 부품주들이죠 뭐 몇 개 움직이기도 했었고. 네. 현대자동차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품주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좀 주가 흐름은 뭐 상승은 안 나와도 견조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오늘 현대차를 한번 이슈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차 IPO 이야기가 인도 IPO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10월 22일 정도에 상장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뭐 현대차 쪽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지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연내에 상장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최근에 현대차 주가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현대차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차 인도 기업 공개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종목을 좀 꾸려봤는데요. 그 가운데 인도의 매출량이 가장 큰 기업인 화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일 차트를 보게 되면 좀 꾸준하게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는 0.5%가량 내림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해 7월이었죠. 고점을 기록한 뒤에 올해 7월에 또 다시 고점 돌파 시도를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꾸준하게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현이아 같은 경우에도 0.5%가량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인도의 업력이 한 25년가량 되는데요. 역시나 비슷한 차트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SL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인도의 법인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램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 0.1%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것 같은 신소재를 통해서 경량화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역시나 현대차와 함께 손을 잡고 인도 시장에서 좀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IPO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금요일장 가장 크게 반응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시가총액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요. 전일 한 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38,0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이달 들어서 그리고 지난달부터 좀 꾸준하게
팽팽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이에 발맞춰서 주가도 저점을 딛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 IPO 관련주들 대부분 비슷한 차트를 그리는 게 특징적인데요. 지난해 7월에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꾸준하게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올해 6월에 또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했다가 7월에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인도 기업 공개와 관련해서 다시금 날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현대차 인도 IPO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관련 종목들, 뭐 인도 법인과 관련해서 인도 법인의 비중이 높은 그런 또 중소형주들 이야기도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박근홍 이사님과 뭐 종목을 골라볼 텐데 이런 인도 쪽에 현대차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크게 현대차, 기아 이쪽을 봐야 될지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그 부분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나왔던 뭐 화신이나 서현이나 SL 같은 기업들이 인도에서 거의 뭐 매출의 10%, 15% 그쵸. 이상 네.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IPO를 해서 현대차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당장의 어떤 뭐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뭐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죠. 하지만 제가 현대차를 주목을 한 이유는 인도 IPO 플러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한 밸류업 네, 밸류 그렇죠. 주주와 관련된 주주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어떤 좀 꾸준한 좀 매기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현대 자동차도 우리나라 코스피 안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과 어떤 분위기에 따로 놀기는 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수급적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뭐 자리가 좀 나쁘지 않고 시장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은 현대차를 골라봤습니다. 현대차를 일단 주셨고요. 뭐 현대자동차가 밸류업을 제시를 한 거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네. 이게 좀 약간 무리수를 어떻게 보면 약속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주주들한테 하는 약속인데 25년서 기준 25년서부터 27년까지 현대 자동차를 사면 35%의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느낌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길래요? 배당 이제 최소 배당 10,000원이죠. 최소 배당 10,000원 그다음에 주가의 상승률 해서 25년, 26년, 27년 거의 3년 동안 주주 환원 어떤 수익이 TS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네. 35%라고 발표를 그냥 해버렸어요. 35%. 이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배당이랑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주가 상승 그렇죠. 여력까지 네, 네, 합치면 그 정도를 수익을 보장할 수 있게 주주환원책을 하겠다. 네, 이거 뭐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약속이라고 하면 이거 당장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주식이라는 건 모르는 거지만 그렇죠. 근데 하지만 수급은 안 들어와요. 그렇죠. 뭐 배당 성향률 25%까지 하겠다. 이제 배당률과 배당 성향이라는 건 다르니까 네네.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번 돈의 25%를 주주들한테 다 돌려드리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돈 좀 쓰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외국에서는 이게 뭐 거의 당연한 거죠. 일반적인 실질적으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현대자동차를 분석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네. 어떤? 주식을 보는 입장은 주주의 입장과 사회적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었었는데 그쵸.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기업은 주주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었어요. 예. 뭐 어떤 뜻인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제 전기차에서 뭐 캐즘이라는 단어 우리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그쵸. 이 전기차 캐즘과 관련돼서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토요타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오히려 현대차가 좀 나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는 사실 뭐 열애로 치더라도 네네. 현대자동차도 지금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탑5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오히려 견조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 시장의 캐즘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좀 개선을 네네.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개화를 25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하나 좀 약간 전기차 시장이 가장 많이 좀 떴을 때 우리 보통 뭐 에코 계열이나 이런 소재 쪽 기업들이 소재 갔을 때 쪽이었죠. 예. 가장 좀 약간 궁금했던 게 앵커님 우리 완성차 그다음에 셀 그다음에 소재 쪽이 있잖아요.
이것의 갑을 관계가 언젠가는 바뀔 텐데 사실 지금 그쵸. 얼마 전까지는 소재 쪽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한 달 정도 됐나요? 소재 쪽은 안 움직이는데 셀 쪽이 좀 움직인 그쵸, 적이 셀 쪽이 있었고 있죠. 그다음에 주말에 또 그 LG 테슬라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좋은 뉴스 좀 하나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는 좀 완성차 쪽으로 배터리 가격이 좀 하향 평준화되면서 완성차 쪽으로 이 전기차의 어떤 그 갑이 위치가 좀 옮겨갈 그리고 가능성이 자체적인 배터리 만든다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그렇죠. 회사들 중에. 그 부분이 가장 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현대자동차도 실질적으로 고려아연과 이 자동차 소재 쪽에 굉장히 네. 많이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도 시장의 IPO는 저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시장만 좀 약간 안정된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인도 IPO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대차의 상황은 뭐 너무 좋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장이 못 가니까 지금 현대차가 함께 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펀더멘털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평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뭐 현대차에서 2년 안에, 2, 3년 안에 뭐 35% 수익을 거의 뭐 보장한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이번에 곽유정 파트너님은 요 관련해서 인도 IPO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현대차의 부품사인 현대모비스 가지고 현대모비스? 왔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인도 자동차 시장이 일본을 제치고 지금 세계 3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현재 지금 인도의 전기차 보급률 자체가 2%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도 정부 역시도 전동화 전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쵸. 만큼 인도 시장 판로 확대를 시켜 나가기 위한 IPO는 사실상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현대차 쪽에서 인도향의 매출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해외 법인만 하더라도 지금 곳곳에 한 9군데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해외 법인 비중이 45% 정도 된다고 하고요. 매출 역시도 지금 전년 동기에서 8%대 증가 추이를 계속 보이고 있다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이와 동반해서 같이 함께 현대차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는 매출액이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재무제표 볼 때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남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네네.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현대모비스도 현대기아차가 인도 쪽에 공장을 지금 많이 증설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의 지금 모듈 공장, 조립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한 10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7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여기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쪽에서도 이를 의식을 해서 인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과 같이 함께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인도의 대형 자동차 부품 제조사의 우노민다의 자회사와 최근에 스피커 관련된 네. 기술 이전 계약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이 스피커 쪽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밀고 있는 주력 사업인 제동과 조향 이후로 중요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이제 협업 관계를 통해서 견고한 인도와의 끈끈한 그런 파트너십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도 IPO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종목들을 고르면서 주목을 해 주셨어요. 뭐 인도에서 뭐 4조 넘게 일단은 자금을 조달하면서 그걸 다시 인도에 재투자해서 거기에서 뭐 생산 시설이나 거기를 인도를 교두보로 해서 또 수출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니까 현대차 그룹 과연 상장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께서 포착한 이슈 두 번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후 중동 전쟁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산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는 외국인들도 이달 들어 방산주는 매수하고 있는데요. 국내 방산주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 모멘텀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방산주의 화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는 방산주들의 투자 전략 알아봐야 될 텐데 강규정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 결국에는 저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작년에 연말쯤이었나요?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방산주 잘 봐야 된다. 네. 우리나라에서 2024년에는 방산주가 제일 좋을 거다. 그런 이야기 결국에 맞는 거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ETF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요. 플러스 K 방산 ETF가 최근 1년간 70% 정도 늘었다고 하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실 AI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정보도 해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ETF 상품보다도 이 방산 쪽 그러니까요. ETF가 더 많이 네.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예측은 맞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산 관련 종목들을 볼 때 좀 분리를 해서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요? 중소형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단기적 좀 시성에 좀 기대서 움직임이 그쵸, 나올 수 이슈에 있고 반응하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경기 방어주 측면으로서 사실 수출 모멘텀을 타고서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추세로 나아가고 그쵸.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것인가 추세 매매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아예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고려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 증시가 이거래 정도 또 휴장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갈 만한 그런 이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크게 부각이 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이번 주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또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쵸.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가자 지구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전쟁 그쵸. 관련 모멘텀이 네.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이제 여전히 곳곳에서 진행 지금 중이고. 잔재해 있는 그런 불확실성 요소는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도 일단은 계속해서 움직임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군들을 공략한다 했을 때 어떤 모멘텀을 보면서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미국 수출 모멘텀을 좀 보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미 대선 쪽에서도 두 양 후보 모두 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데다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3.3%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국방비 증가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국내 대기업 방산주들 보면요. 네. LRG 넥선 같은 경우에 지금 2.75인치 유도 로켓 비군 같은 경우에 미국의 수출 가시권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받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고스트 로보틱스 올해 인수하기도 했었는데 미래전 핵심인 군용 로봇에 대한 미국 판로 확보 역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요.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을 앞세워서 미 국방부가 입찰 공고를 하면 참여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굵직한 대기업들의 이벤트가 지금 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하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소형주를 공략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계속해서 수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것인가 그 부분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때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분해서 알려주셨어요.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 이란 쪽에서 계속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때는 또 단기적으로 자그마한 종목들, 우리가 흔히 지정학적 리스크나 북한이 도발할 때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것들을 봐야 할지 아니면 아예 추세적으로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대형 방산주를 볼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자, 그럼 관련해서 방산주들의 흐름 좀 볼까요? 고은별 앵커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날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난주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에 힘입어서 전일 주가 역시나 10%에 가까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혹시 주말 사이에 63빌딩의 불꽃놀이 보셨을까요? 한화그룹의 화약과
화학과 관련된 기술력을 다시금 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약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요. 미사일도 잘 만들고요. 또 터보 엔진과 관련된 기술력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드론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한화그룹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드론과 관련돼서 최근 방산주로 엮이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세트랙아이입니다. 인공위성과 관련된 기업이고요. 4%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지난주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도 탄약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구리 관련 기업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인데 전혀 5%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고 지난달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산 3대 기업 중에 두 기업인 현대로템과 LRG 넥스원 역시나 올해 들어서 꾸준한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두 자릿대 주가 상승률 보인 것과 다르게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조금 좀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방산 기업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방산주들의 흐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곽유정 파트너가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이제 휴일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어디에 쏠릴까 봤는데 방산 쪽이나 바이오 쪽에 지난주에는 쏠렸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 골라봐야 될까요?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상단 매물대가 열려있는 대형주. 현대로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미국향 수출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2022년도에 체결한 폴란드향 관련 수주가 추가적인 또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련 모멘텀을 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당시에 체결했었던 수출 계약 규모가 한 4조 5천억 정도 됐었는데 여기서 지금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그 수출 계약을 따내게 되면 한 180대 정도 추가적으로 그 K2 전차 관련해서 물량을 또 따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인도량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올 상반기에는 18대 납품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38대 정도를 이제 인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남아있는 물량 자체가 지금 한 700대가 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향후 차근차근 계속해서 매출액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폴란드 수출 시장 먹거리가 많습니다. 보니까 기술 이전부터 시작해서 현지 생산이라든지 최근에 시장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있죠. 유지 보수 정비 관련된 MRO 사업까지도 향후 진출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현대로템 하면은 K2 전차만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는 K2 전차와 같은 주력 상품들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군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전시회 쪽에서 경장갑차를 내보이기도 했었고요. 이 경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쪽에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중남미 쪽 같은 경우에는 테러나 치안 유지 등 저강도 분쟁이나 마찰이 잦은 만큼 또 추가적인 이런 수출 모멘텀, 이런 경장갑차 쪽에서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방산 쪽도 최근에는 AI와 접목시키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목적 무인 차량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서 전투 모드로 갈 수도 있고요. 내지는 정비나 정찰이나 부상병을 이동할 때 내지는 물자 이동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가 돼서 시장이 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로템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무인 AI 차량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해외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멘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세적인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볼까요? 지금 신고가 행진 중이에요. 네, 올해 지금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지금 라인을 보니까 저는 이평선 볼 때 세 가지 라인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단기선이라 볼 수 있는 5일선, 21선이라 볼 수 있는 심리선, 생명선, 그리고 마지막이 세력선이라고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분기선인 이제 61선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 61선이 노란색 라인입니다. 근데 네네. 보시다시피 올해 이 노란색 라인을 이탈하는 게 아니라 지지받아주면서 올라가주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움직임에서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57,000원인데 5만 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6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추가 시세 상담 그 매물대가 열려 있는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보시면서 기술적인 대응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지선 5만 원은 설정을 해주셨어요. 이 안에서는 어쨌든 좀 모아가자라는 전략이신 거죠? 좋습니다. 첫 번째 곽유정 파트너가 보신 방산주 봤고요. 박근호 이사님은 방산주 어떤 거 네. 요즘 주목하세요? 뭐 우리나라 방산주 너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전쟁이 좀 빨리 종식이 됐으면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렇죠. 저는 LIG 넥스원을 LIG 좀 넥스원? 골라봤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로템이나 뭐 하나나 다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넥스원만 좀 약간 7월달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템이 약간 육군 위주라고 하면 뭐 넥스원은 당연히 이제 미사일 위주죠. 지금 현재 뉴스에서 많이 보는 화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미사일들이 미사일이, 날라오면 아이언 돔이라는 체계가 다 격추를 하는 그 날라오는 미사일이 간의 승호업으로 만들어서 한 발에 80만 원짜리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까삼 미사일이라고 하든지 그거를 작게는 뭐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단거리 그다음에 비싼 거는 1억 6천만 원짜리 미사일로 요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제 K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할 수 있는 KAMD의 전체적인 총괄 체계를 만드는 게 이제 LIG 넥슨이 하고 있는데 7월 달에 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계실 텐데 만약에 뭐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산 계약이라는 것은 이 1서부터 100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매출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LIG 넥스원이 상반기에 인식이 안 된 실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됐느냐? 다 하반기로 좀 2월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만 잠깐 볼게요. 네네. 뭐 아무리 좋은 주식도 팔면은 뭐 못 오르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많아야죠. 자, 단기적으로 수급을 보면 길게 팔았던 기관들이 9월 파란색 선입니다. 9월 달 초순 기준으로 다시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요. 외국인들 역시 외국인들이 많이 9월 달까지는 8월 말까지는 매도 행진이었었는데 9월 초서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지금 방산주들이 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도 다른 여타의 방산주들과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네. LIG 넥스원 미사일 체계 관련해서 한번 픽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가고 있고 9월 한 달 동안 어려운 시장을 잘 피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현대로템도 따라갔고 LIG 넥스원도 따라갈 거다라고 박근호 이사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방산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는 NC소프트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커버를 했습니다. 제목에 단기 모멘텀은 존재하지만 이라면서 말줄임표를 적었는데요. NC소프트는 오늘 3분기 매출이 반등하겠습니다. 리니지 M의 신규 서버 효과로 매출이 늘어나겠지만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매출액은 3,906억 원, 영업 손실이 96억 원 기록할 걸로 전망됩니다. 3분기에 리니지 M과 신작인 호연 그리고 리니지 W에 대해서 마케팅비의 집행이 증가했는데요. 전체 영업비용은 4,002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인 3,900억 원을 웃돌고 이에 따라 영업손실이 100억 원 가까이 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지난 1월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뒤 이번 달에도 이 같은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여전히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다만 단기적인 모멘텀은 있다고 봤는데요. 그 주역이 바로 스로넨 리버티 TL입니다. 지난 10월 1일에 TL의 글로벌 버전이 정식으로 출시가 됐죠. 10월 1일 글로벌 출시 첫날 스팀에서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32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평균적으로는 동시 접속이 20만에서 30만 명가량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은 TL의 성과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봤는데요. 특히 동시 접속자 수는 첫 출시한 주말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주말 수치가 좋게 나온다면 충분히 단기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 출시한 첫 주말이 바로 지난 주말이었는데 지난 5일 기준으로 동시 접속자 수는 31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큰 점수를 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변화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내년에 출시 예정작 대부분이 지난 2020년에서 2021년도에 개발에 들어갔던 작품들인데요. 이 말인즉슨 투자자들이나 게임 유저들이 요구하는 변화가 수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NC소프트의 주가가 대세 상승으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겠다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입장이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로넨 리버티 TL의 총괄 디렉터를 최근 90년대생으로 교체하면서 젊은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게임의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화의 결과물이 궁극적으로 출시되는 시점이 주가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확인해 보시죠. 다음은 임플란트 관련주인 덴티움 보겠고요. 증권사는 키움증권입니다. 제목에 3분기 러시아 선적이 이분하게 되지 않았어요라고 다소 위트 있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일단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관련해서 지역별로 분위기가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에서 수출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인도 같은 다른 지역에서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수출 활로는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1,040억 원대가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310억 원이 추정되는 상황. 목표 주가도 투자 의견도 기존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 투자 의견은 매수 달았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일단 지역별로 매출액 비중을 확인해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중국이 덴티움에게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대부분의 임플란트 업체들 매출이 중국에서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는 분홍색으로 표시된 한국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정도 순이 되겠습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부터 확인을 해보면 1위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소비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도 많이 악화된 상황이죠. 이 때문에 중국 내부 시장에서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 발주량을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분기 수출 약세가 전망되는 상황이고요. 2위 수출국은 러시아인데요. 선적이 4분기로 일부 다시금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분기에 지연됐던 물량의 50%만 3분기에 반영이 되고 남은 50%는 다시 4분기로 넘어갈 거라는 관측입니다. 3위 수출국은 튀르키예인데 이 튀르키예에도 반덤핑 관세 관련해서 규제 이슈가 있어서 1위에서 3위국까지 전부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국내와 아시아가 견조합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선장세가 견조하게 3분기에도 유지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국내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브랜드보다는 인지도가 이미 높은 브랜드를 위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베트남과 인도향 제품 출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인도로 가는 임플란트 수출 금액이 지난 8월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700%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점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밸류업 기업 리스트에도 포함이 되면서 수급 측면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고 적고 있는데요. 덴티움 한번 주가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티움 지난 금요일 종가는 85,5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렸지만 지난 8월 이후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어 올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덴티움 PER이 현재 8배 수준으로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아져 있다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아주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PER을 10.8배로 적용한다면 11만 원 선이 적정 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유천지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지난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가장 중요하게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보고서입니다. 특히나 9월 미국 비농업 고용이 25만 4천 명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예상치인 14만 7천 명 크게 웃도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7, 8월 고용 증가폭에 또 상향 수정되면서 상당히 좀 고용에 대한 안정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려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시장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급부로는 페드와치에서 11월 50bp 인하 가능성이 0%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빅컷에 대한 부분들은 완화되겠으나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완화되면서 시장은 좀 상승 마감해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결국에는 경기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충분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2,600선이 좀 이탈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장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이지만 미국의 고용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됐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증시가 8일부터 개장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고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반도체 섹터들의 좀 반등이 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하겠으나 현재 시장의 반등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좀 선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나 말씀드렸듯이 중화권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가파른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소비 회복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화장품주라든가 관광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리콘투, ROE가 높은 실리콘투라든가 ODM을 담당하고 있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면 좋은 흐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유천지점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 남았는데 현재 시간 8시 50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지난주에 휴일이 좀 많았기 때문에 방향성 탐색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10월장을 대비하면서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줄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는 깜짝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것을 보면서 미국 시장이 이제 좀 안정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유가도 상승 탄력,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난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내일 발표가 될 거고요. 테슬라 쪽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공개가 있을 것이고 금통위도 있고 미국에서도 CPI 이런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출발 준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곰변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출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거에 주목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좀 국내 증시도 좀 돌려야죠. 네. 이런 쪽에서 흐름을 맞춰볼 텐데 섹터 관련된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섹터 관련된 쪽에서 동향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미국의 전력 회사 요즘에 잘 나갑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비스트로 에너지 이런 쪽으로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만큼 이런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 신재생도 상관없고 원자력도 괜찮다 이런 쪽에서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전력 관련된 쪽의 부족 사태가 계속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연결되면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국내 증시는 아쉽게도 정확하게 이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수혜로 받는 대표적인 섹터들 전력기기 ESS 관련된 쪽들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중장기적인 계획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를 맞춰서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변압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쇼티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의 흐름들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ESS에 대한 중요성들도 계속 부각받기 때문에 이를 계속 또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 가장 또 주목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위 로봇 행사입니다. 관련돼서 관전 포인트가 이제 또 체크를 해야 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테슬라는 이제 북미 쪽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캐즘을 끝낼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저가 모델 이제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또 용량을 높인 또 사이버 트럭 그러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과 거의 이제 손을 잡고 4680 배터리를 이제 양산을 12월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뉴스가 주말 사이에 나왔었죠. 물론 파나소닉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파나소닉 됐고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2차전지 관련된 동향들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게다가 FSD가 얼만큼 성능을 보여주면서 대중화로 이끌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10일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관련된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막상 실적은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염두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를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 지난 금요일 날 나 주도주입니다. 라는 쪽에 대해서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된 쪽에서 지금 50bp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는 쪽에 미국의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제동이 걸렸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바이오주에 약간 또 훼손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도주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특히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동안에 준비했었던 어떤 라이센싱 아웃이나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질 수 있겠다는 부분들 체크하면서 여전히 대장주 중심으로는 조정시 매수 관점들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세 가지 섹터 언급해 주셨습니다. 전력과 관련된 섹터, 이와 함께 2차 전지, 바이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탑3 어떤 거 뽑아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전해 전쟁 핵심 고리가 폭등했습니다. 영풍정밀이 고려현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경영권 분쟁의 핵심 고리로 떠올리면서 지금 고려현이 영풍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금 영풍정밀을 산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MBK 파트너스가 지금 이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역사가 들어올 때마다 지금 싸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물론 MBK가 일으킨 건지 MBK가 있는 것만 다 이런 식으로 돼서 결과론적으로 그런지 어쨌든 MBK가 들어와서 이 싸움이 벌어진 적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일단 그래서 아직 양쪽이 다 총알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기사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일단 시장에서는 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신 있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그쵸?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상승폭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뛰어들어서 단타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맘 놓고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동발 전운, 방산주 분위기 최고조입니다. 지금 방산주가 지금 중동의 전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죠. 거기다가 그 전시회는 지상군 페스티벌하고 합쳐가지고
원래 저기 그 경기도에서 열리다가 충남 계룡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가 됐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 업체 대표적인 업체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최첨단 무기 전시에 아주 그냥 저기를 벌였습니다. 저기를 벌였고, 그다음에 중동발 리스크는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복귀와 함께 계속해서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주 훈풍 이제 IPO까지 열기를 지금 일으키고 있죠. IPO가 거의 이제 코로나19 지나면서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엔젤 투자사들도 지금 다들 돈을 빼고 다 바이오주는 우리나라 K바이오 안 된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하고 하니까 IPO 시장도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이 지금 코스닥 상장 추진 준비 중인데 공모가 밴드 상단이 36,000원으로 제시됐는데 만약에 이 상단으로 결정될 경우에 시가총액이 7,714억 원, 거의 8천억에 가깝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으로 데뷔한 제약바이오 IPO의 역사는 무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22년 보로노이가 2년 4개월 전에 지금 나왔던 5천억 원 이상입니다. 지금 보로노이 유한양의 후속으로 엄청나게 잘 가고 있죠. 이 당시에 5천억 원 이상으로 데뷔할 때도 굉장히 몸집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게 7,714억 원 이 이상을 받게 된다면 지금 바이오주 훈풍이 IPO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반증이 될 것 같고요. 역시 바이오주는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뺏기지 않는 한 계속해서 주도주임을 명심하고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방산, 지난주에 수급이 좀 비어있을 때 반응을 보였던 업종들,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반도체가 어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주목되는 이 장 출발 전인데요. 자, 그럼 동시효과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 시장 분위기는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10월 7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발표된 미국의 뜨거운 고용 지표 이로 인해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5%가량 상승하면서 2,580선을 웃돌며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 더 좋습니다. 0.7%가량 오르면서 774선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장의 시가총액 5위권은 지금 혼조세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건 이런 훈풍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보합권 출발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66,600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3%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79,300원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2.6% 강세, 테슬라의 훈풍이 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주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1.3%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100만 원 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역시나 인도 기업 공개에 대한 기대감 속에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아 같은 경우에도 1% 이상의 강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0.4%가량 상승 출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오름세로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주 금요일장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가량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는 강세를 그리고 2차 전지는 약세를 보였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전부 다 1에서 2%가량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휴일들을 지나고 나서 이번 주에도 휴일이 있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는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여기저기 좀 존재한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물론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을 추월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6%대 하락세 출발하면서 6만 원 선 다시 이탈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6만 100원, 2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반전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1.7% 가까이 상승세, LG에너지솔루션도 2% 가까이 상승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다시 100만 원 복귀하면서 100만 5천 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대차, 기아도 역시 좋은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코스피 일단은 강보합권 수준 정도로 출발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좀 부진하지만 HLB나 다른 또 바이오 종목들도 선방해주고 있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소재 쪽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0.6%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장 출발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사뭇 다른 모습으로 출발을 알린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한다면 수급이 유입되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은 낙폭이 과도했던 기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상승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유가증권 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으로 출발을 알린 모습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사뭇 다른 이유, 아무래도 대형주들의 약세 가 좀 눈에 띄는데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0.1%가량 내리면서 코스피 전체적인 지수단보다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좀 깊게 눌리고 있습니다. 1%에 가까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훈풍과 함께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 SK하이닉스와 영업이익률에 대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그러한 관망세도 주가를 눌어내리는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3%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2차 전지 흐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의 상승과 함께 힘입어서 역시나 1.6%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100만 원 선을 웃도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장이 시작되고 나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0.2%가량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역시나 0.2%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완성차 기업들은 좋습니다. 현대차가 1.4%, 기아도 1.2%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현대차 그룹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금융주들의 흐름도 괜찮은데요. KB금융이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역시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도 0.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금융지주사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괜찮습니다. 특히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서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지금 생성형 AI를 생성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0.9% 오랜만에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 한화그룹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에 대한 이슈 오늘 저희가 지금 8시 구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풀어드렸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5%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고려현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빅테크가 오늘 좀 그다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0.8%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골디락스 국면에 접어든 게 다시금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은 스탠스가 느려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인터넷 대표주들은 오늘 빠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보게 된다면 바이오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3%가량의 하락세가 이어졌었는데 에코프로보험과 에코프로가 오늘 1% 이상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 지난주 금요일 날 5%가량 강세가 나왔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0.2% 상승, HLB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주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가크
이마캠 바이오 그리고 삼천당 제약, ST팜 같은 경우에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의료 미용과 관련해선 실리콘투와 클래시스가 1%에 가까운 상승, 대주전자 재료 음극재 관련 기업이죠. 4.6%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 소재 단까지 오늘의 흐름 괜찮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방산 업종이 가장 큰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상의 강한 상승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방산 기업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는 데 성공했고 국내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수출에 대한 모멘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역시나 방산 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이고요. 2차 전지 1% 이상, 바이오도 1%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업종별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상승하는 업종보다는 하락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어쨌든간 시총 상위단에서 조금 엇갈리는 희비가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 시장 역시나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과 어떤 이슈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결국에 6만 원 붕괴됐습니다. 59,800원까지 내려가면서 1.3%대 하락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9월 3일부터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그 뒤로 한 번도 일 기준으로 순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은 줄어들고 있고요.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외국인들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실적 발표 어떻게 나타나고 그 뒤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봐도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1,5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 반짝 순매수로 돌아서는가 싶었는데 다시 1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고 기관도 지금 1,000억 원 넘게 매도세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개인 투자자들만이 코스피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하고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도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쪽에서 고용지표 이야기가 나왔고 금리 인상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일본의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1,346원대 34원, 5원, 6원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까지 봤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과 시장 상황 볼 텐데 코스피가 점점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네요. 지금 환율도 불안하고 삼성전자도 안 올라가고 외국인 수급도 안 들어오고.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안 보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저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만 쳐다볼 것이냐.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좀 선정하는 쪽에서 어차피 물린 건 물린 거고 다른 쪽에서 어떤 활력소를 이끌어내면서 계좌를 좀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저점을 만드는 패턴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시작부터 좀 공격적입니다. 선물 1,300개 매도, 현물 1,500억 매도. 아마 대부분이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수 보지 말고 섹터와 종목 보면서 대응하자라는 쪽들이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강한 업종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인데 그래도 철강, 금속, 종이, 목재, 비금속, 광물 정도가 강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전기가스, 운수창고, 서비스업, 증권업 그러니까 약간 경기 방어주의인 성격마저도 주가가 좀 밀려가는 모습들이네요. 그런 쪽에서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오늘 또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2차 전지라든가 어떤 특별한 섹터의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섹터 쪽에서도 여전히 들어가는 게 리튬 2차 전지, 니켈 거의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철강주도 살짝 좀 온기가 퍼지는 것 같고 우주항공 쪽, 그러니까 방산 쪽 이쪽에선 계속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런 쪽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6만 원 선 다시 탈환하면서 일단은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실서위원님과도 확인을 해볼 텐데 지난주에 비슷한 패턴이네요.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이런 것들이 좀 강한 모습이고 시장에서 어디 더 집중해 볼까요? 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네. 2차 전지랑 반도체는 분명히 진흙탕에 빠졌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수는 움직이지 않지만 빠방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이오와 방산에서 빠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폭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과열권에서 1등주들은 솔직히 신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지금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지금 거기서 수익이 계속해서 극대화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은 이제 가진 자의 여유를 즐기는 상황이고요. 신규 매수자들은 2, 3등 아니면 3, 4등주를 노려봐야겠죠. 1등주가 워낙에 기세가 세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크게 퍼집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벌리고 충분히 4, 5등주에게도 기회가 오게 되겠죠. 대신에 1등주가 주저앉을 경우에는 그렇죠. 4, 5등주는 땅그룹하고 내려간다는 것은 명심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 뭐 제밥유니 빠방이니 무슨 뭐 아까 방금 바조니 이런 것들은 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를 보겠습니다. 뭐 제약바이오인데 빠방이라고 했으니까 바이오로 할게요. 지금 유한양행이 지금 아직도 지금 기세를 이어가고 있죠. 유한양행은 지금 이미 RSI가 80일 넘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사실 금지고요. 대신에 유한양행이 지금 여기 이 씬에서 바이오 제약바이오 씬에서 이룩한 일들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이죠. 유한양행이 FDA 승인을 받은 거기서 이제 비슷한 유형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위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 HK 이노엔이 1등주고요. 후발 중에 1등주. 그래서 HK 이노엔 같은 걸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유한양행이 비소세포 폐암에서 어떤 업적을 일단 이루었기 때문에 아직 뭐 갈 길은 멀지만 한 발자국 내딛었으니까 비소세포 폐암 쪽에 이제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신약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로노이 같은 업체가 따라오기 시작했죠. 이미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보로노이가 10만 원 6자리로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5자리에서 6자리로 바뀌고 만약에 6자리에 안착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안정성 있게 위로 더 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로노이도 계속 관심권에 넣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스코텍이라는 바이오 벤처 회사와 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후발 협업의 가능성 그쪽에서도 이제 그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인벤티지 랩 같은 회사가 유한양행과 이제 그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그 모스코텍의 닮은 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방산은 뭐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쉴 때 자기 혼자 거래제 정리돼서 쉬다가 딱 나타나자마자 급등하는 거 사실 예상이 됐었던 것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RSI가 90입니다. 사실 저거 신규 매수는 거의 굉장히 아무리 저기서 더 가겠는데 사실은 신규 매수는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후발인 LIG 넥스원 이제 신규 매수도 괜찮다 아직 LIG 넥스원 그리고 이제 아예 조금 후발을 노린다면은 지금 풍산이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11년부터 20년 가까운 고점을 이제 돌파하고 거기서 횡보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두 번째 사실 때 바로 저기서 사는 거예요. RSI 과열권에서 나오면서 10개월 선 거기서 바로 올인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고 6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죠. 지금 풍산은 탄약 만들고 드론 만들잖아요. 지금 LIG 넥슨이랑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무기 열심히 팔았죠. 만약에 총알 없으면은 다 꽝입니다. 그리고 풍산에서 파는 지금 총알은 다 국산화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지금 그 두산 인프라코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스나 파마리서치 이것도 계속 얘기했는데 제밥위에서 파마리서치 클래시스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또 퍼졌냐? 미용 뷰티 의료기기에서 치과용, 인체용, 의료 소재 쪽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스테오닉,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바이오신에서 이제 더 퍼져가지고 더 4, 5번, 6번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10년 전에 유행했던 줄기세포 관련주까지 갑니다. 코아스템, 캐몬 이런 것들. 아직은 이익이 나지 않고 재무제표가 마이너스지만 해묵은 줄기세포는 정말 줄기세포라는 단어 자체가 황우석 박사 때 나온 20년 전 단어잖아요. 거기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바이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한양이나 이런 데서 수익 많이 나신 분, 알테오젠 수익 많이 나신 분,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인벤티지램 뭐 이런 기술 수출 플랫폼 1, 2, 3, 4, 5번 타자 전부 다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예 다른 주제로 가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공략하면은 지금 시장은 아주 풍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방산, 이쪽에 뷰티까지 계속 지금 집중해 주고 계신 실섭위원님의 전략까지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도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있을까요? 삼성전자에 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5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이번 주에 공개가 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로봇 관련돼서는요. 이 LRG 넥스원의 로봇괴가 독일에 납품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또 다시 좀 불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전선과 관련된 섹터 검색 빈도 굉장히 높습니다만 오늘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지금 섹터 자체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뜨거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투자들의 매기세 역시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과 관련돼서 검색 빈도 여전합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철강의 PMI가 9월 달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모멘텀이 철강 기업들의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게 바로 의료겠죠. 의료 관련 기업들 깊게 눌린 시간이 참 길었었는데 오늘 섹터가 강한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한가에 들어섰던 CNH가 오늘은 가격 제한폭까지 다시금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할 이슈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병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고체와 관련된 기업인 메가터치 27%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철강, 알루미늄과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죠. 세아 메카닉스가 21%, TCC 스틸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환사채 개별 이슈로 강세를 보이는 거는 퀀텀홈 그리고 베노티에날이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삼성 모멘텀을 여전히 받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가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중국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기업들 헝셩그룹이 9%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 현대차의 인도 IPO와 관련해서 화신이 오늘 9%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게 된다면요. 인스코비가 9% 이상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나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종목군들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1%에 가까운 낙폭 그리고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해서는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줄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상한가에 마감을 했던 코퍼스 코리아가 네 번째로 많은 거래량 쏠리고 있고 8%가량의 강세, 스튜디오 미러도 두 자릿대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가의 상승세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자 흥고석유는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 조선주들의 흐름 괜찮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가량 주가에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관련돼서 오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을 안고 오늘 거래량 쏠리고 있다는 점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그래도 시장에서 온기가 조금씩은 좀 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0.4%대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고 코스닥은 조금 더 힘을 내면서 0.77%의 상승 탄력 보이고 있네요. 자, 김민수 대표님과 종목 봐야 될 텐데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결정이 있고 테슬라 이슈도 있고 삼성전자 이슈도 있고 미국의 CPI도 발표가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로 좀 공략을 해볼까요? 네, 일정을 다 불러주셨네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오늘 또 자동차 부품주가 참 오랜만에 움직입니다. 현대차의 인도 법인이 22일 날 IPO를 한다고 하면서 기업 가치를 25조 넘게 받았네요. 현대차가 50조입니다. 순이익이 9천억 나는 회사가 인도 가서 25조 받는다.
저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참 속상하네요. 네, 이런 쪽에서 아마 글로벌 3위 자동차 시장에서 성과된다. 특히 스즈키에 이어서 2위 정도를 보여주다 보니까 가치를 높게 받았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갈 길이 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화신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그래도 좀 주도적으로 올랐던 종목인데 직전 고점대 앞두고 탄력이 약해집니다.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앞서 있다는 쪽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시장에서 관심이 전혀 없는데 철강 쪽에서 동국제각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들은 현재 한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내일 드디어 중국 개장한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말 사이에 보니까 스틸 레바라고 하는 철근 쪽이 그 가격이 저점에서 급등하면서 철강주에 대해서도 같은 환기가 좀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높은데 오늘은 화학은 쉬고 또 철강이 붙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하지만 앞으로 중국은 경기 부양을 통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공급 과잉, 재고를 어느 정도 좀 털어내야 될 움직임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원활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다음 과정을 봐도 그때가 오히려 좀 정확한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강하다. 그러면 기대감 때문에 강한 부분들을 이용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2차 전지 쪽에서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들 강합니다. 장비, 소재 그런 쪽 강한데 특히 말씀드렸던 LG에너지 솔루션의 4680 배터리가 12월부터 양산한다라는 쪽에서 최대 수요라고 볼 수 있는 TCC들이 오늘 주가가 한 17%, 20% 올라가네요. 그런 쪽에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니켈 도금 강판이 들어가는 케이스 이쪽에 대해서 거의 어떤 주도력을 갖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탄력들 좀 같이 움직이는 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연과 영풍의 또 경영권 분쟁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겠죠. 고려아연이 일단은 지금 강보합권 수준, 지난주에 75만 원 위로 마감을 한 상황이었는데 MBK 영풍 쪽에서 본인들도 공개 매수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항해서 고려아연 쪽에서도 더 공개 매수가 높일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말 사이에 계속 나왔습니다. 고려아연은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영풍그룹 관련 종목들은 영풍정밀 정도만 6% 정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영풍과 영풍재지는 일단은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신 의원님과 어떤 종목 이번 주에 더 공략해 볼까요? 네, 뭐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금 한눈 팔 게 없습니다. 네. 그냥 화력을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장이 굉장히 좋고 강세장인 경우에는 옆으로 횡으로 펴집니다. 횡으로. 예를 들어 철강, 뭐 화학, 반도체, 2차 전지, 의료, 뭐 바이오 쫙 있을 때 장이 워낙에 좋다 보면은 옆으로 퍼져서 모든 업종이 좋아지죠. 근데 지금은 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퍼집니까? 종으로 퍼집니다. 종으로. 그 해당 종으로만 퍼져요. 절대 횡으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안 가는 업종으로는 온기가 절대 퍼지지가 않아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땐 계속 종을 파야죠. 대신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4, 5번 타자까지 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종이 굉장히 강할 때는 2, 3번이 자기가 돋보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4, 5번에서 기다리는 건 아까 말한 대로 1번 타자에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유 있게 갈 때지 신규로 접근하는 강세 세기로 봐서는 2번 이하에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도 상황이 똑같잖아요. 방산에서 보면 한화에어스페이스가 1등주인데 지금 1등주로서 지금 90이 이미 RSI가 넘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LIG 넥스원이 지금 가장 강하고요. 금융주 씬에서도 똑같아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가장 1등주인데 가장 세다 보니까 RSI도 가장 고점이고 그러다 보니 JB금융지주라는 2등주가 제일 강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주에서도 알테오젠이 이미 얘도 90이 넘었습니다. 알테오젠이 1등주다 보니 그 바로 따라오는 리가켄 바이오가 가장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3, 4번 타자에게 분명히 온기가 갈 정도의 이 씬에서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수익률이 큰 건 2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 4번을 하신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1번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절반을 뚝 떼가지고 3, 4번에 여유롭게 씨앗을 뿌리놓으실 분들이 뿌리는 것이고 지금 신규 매수를 급하게 마음이 급해서 이걸 만회해야겠다고 하시면 2번 안에서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번 중에 1번이 지금 강세를 띈다는 그 가정하에 2, 3번 내에서 해결을 하시고 집중하시고 절대 횡으로 퍼지지 않고 종으로만 퍼진다는 이걸 생각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잘 가고 있는 업종이나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그 다음 타순을 기대해보자라는 전략 계속 강조해주고 계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대비할 핵심 키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텐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키포인트 알려주실 겁니까? 네, 일단 여전히 삼성전자는 외면 그리고 나머지 네. 종목들이 힘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들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 한눈으로 제외시키고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또 금투세 관련된 논의가 또 결정내는 게 원래 오늘에서 또 11일로 넘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대는 계속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뭐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이제 올해 내년까지 또 계획 짤 거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국내 증시 소외된 모멘텀들 쪽에서 어느 정도 소외된 모멘텀을 해소할 만한 게 무엇일까라는 쪽들을 계속 보시되 그래도 삼성전자만 안 보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의 기회들은 더 널려 있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후에 방향성 탐색해보고요. 이 외에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래도 좋은 업종이나 종목들 잘 골라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일섭 위원님의 키포인트 뭘까요? 네, 바이오와 방산, 빠방한 포트폴리오 강추입니다. 대신에 반도체 2차 전지도 종목별로 노리면 되는데 반도체는 파크 시스템즈, 그리고 2차 전지는 대주 전자재료.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콕 집어서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출발 준비했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이야기 나눌 텐데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KB금융 말씀드리겠습니다. KB금융. 자, 금융주 중에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거다 가장 기대가 컸던 종목인데 일단은 포함 안 된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극복하고 저 주가 상승 여력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KB금융 같은 경우는 밸류업 지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부터 가장 포함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았었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이번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지 못하면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됐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사 같은 경우 가장 높은 보통주 자본 비율을 업종 내에서 가지고 있고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펀더멘털 훼손이 전혀 안 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올해 그 실적은 일회성 요인이라기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는 호실적이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금융업종 중에서 그 보통주 자본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꾸준한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PBR이 0.6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됐다라는 점은 단기적인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런 그 이슈로 인한 주가 조정에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밸류업 지수 처음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또 한국거래소에서 또 조정할 수도 있다, 뭐 종목을 또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한번 노려보고 정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KB금융을 오늘 또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진 못했지만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나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뒷받침 잘 되어 있잖아요. 한번 또 반전을 기대해보는 KB금융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주간증 시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이슈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반도체에 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 특히나 AI 산업이 점점 더 커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때리기를 막 지속하니까 중국 역시나 맞불 작전으로 자국 기업들에게 이제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칩 사용하지 마라라고 굉장히 강경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선 9월 달에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네. 말씀하셨던 중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칩을 쓰지 말도록 강요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중국의 AI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AI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도체 기술들이 진화되고 있는지를 좀 집중 조명하는 기사들이 많이 네.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이런 특히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대단히 놀라운 수준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 중국은 쉽게 얘기해서 AI 자립 경제를 만들겠다, 자립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구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예를 들자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달에 콘 2.5를 발표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챗 GPT라든지 오픈 AI의 뭐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메타의 라마처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허깅페이스라든지 이런 오픈 AI를 갖다가 평가하는 곳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고 지금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쓰고 있다는 점이 이제 특이하게 이제 보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H100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중국에 수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H20이라는 것이 수출되는데 마치 앞에 H가 있어서 비슷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H20은 과거의 버전인 A100하고 유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H100과 성능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이런 H20으로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수준 높은 생성 AI가 발전됐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다라고 지금 블룸버그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단히 자립 경제 부분에서 대단히 강조를 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H20은 아직까지는 수출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올해 말부터는 H20도 수출 금지하겠다라는 정책을 피고 있으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그럼 H20도 지금부터 사지 말고 지금 하웨이가 생산하고 있는 어센드 910B라든지 이런 것만 사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나 이런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지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를 사재기를 나서고 있으면서 H20을 이제는 못 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막 사재기를 나서고 있고, 중국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하웨이의 어센드 920B 같은 경우에도 한편으로 사고 있는, 그래서 투 트랙으로 두 가지를 다 구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으면서 중국 기업들도 앞으로 펼쳐질 미국과 중국의 이런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과정 속에서 AI는 이제는 중국 기업들에게도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H20에 대한 판매 이제 중국들이 사재기를 하게 되면 사실 블랙엘이 나오기 전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가 그래도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수요가 좀 이 실적을 받쳐주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겠죠. 올해까지는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에게는 지금 중국 시장이라는 것이 전체 시장의 25% 네.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계속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건 충분하게 지금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2025년부터죠. 2025년부터 중국에서 빠지게 될 25%의 수요를 블랙엘이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이 엔비디아에게는 되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금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조금의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국과의 이 AI 경쟁 또는 AI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멈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양극화 또는 이 두세 개의 분리 이 두 개의 체계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준비를 올해 말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가 되고 두 체제로 갈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대응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이거를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가지고 있던 시장의 규모거든요. 네. 중국 시장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규모고 여기에서 반도체 매출이 엔비디아마저도 20% 5%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에는 중국의 공장도 가지고 있고 중국 시장이 결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의 크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번에 블룸버그나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보면은 예를 들면 오픈 AI의 기업 계정이 지금 현재 100만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챗GPT를 기업에서 돈 주고 사용하는 계정이 100만 개 정도인데요. 알리바바의 콘 같은 경우에는 200만 개의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AI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되게 펼치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도 AI와 결합되면서 AI 로봇에 중국 정부가 대단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 관련된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 또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2030년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 즉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중국은 현재 수준보다도 2배, 3배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양극 체계가 영원하지는 않을 수 있죠. 충분히 극적으로 이 지정학적 갈등들이 해결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지정학적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AI 반도체 시장 자체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또 하나의 변수는 중국이 이것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관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네덜란드의 ASML이 흔히 말하는 장비고 이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근데 과연 이것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블룸버그는 그거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소량의 크게 눈에 두각되는 건 아니지만 작은 성과들을 내오고 있다. 즉 장비 산업 업체들도 중국 정부가 키우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ASMR의 수출 금지를 대비를 해서 한 1년 정도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의 지금 AI 기술이 서방에 비춰서 한 1년 정도는 뒤처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장비 기술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한국과 일본의 어떤 갈등 속에서 반도체 어떤 소재 장비라든지 이런 갈등들이 있었을 때 결국은 국산화를 했던 것처럼 다양한 중국도 자기 자급자족, AI 자급자족, 반도체 자급자족 경제로 진화할 거라는 보고 있어요. 다만 속도는 처질 것이고 그다음에 ASMR 같은 이런 고급 장비까지 할 수 있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 퀘스천은 남아있지만 삼성전자나 한국 기업 정책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의 한 부분을 작지 않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전제 조건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2025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자금 투자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챗 GPT가 쏘아올린 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생성형 AI 시장이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이로 인해 반도체에 관련된 정말 더 고부가 가치 반도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2일날 오픈 AI의 데브데이가 개최가 됐었는데 이 AI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시장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편의성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AI 산업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이 더 될까요?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때 네. 앱이 없다고 하면 스마트폰 구매하시겠습니까?
안할것 인스타그램도 같아요. 못하고 네. 쿠팡도 못하고 당근도 못하고 네. 모든 걸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AI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언어 모델이라든지 챗GPT라든지 또는 반도체,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이유는 이 위에 있는 앱들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앱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앱이 한 500만 개가 정도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구글 같은 경우는 한 500만 개가 있고요. 물론 500만 개를 다 쓰는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선택지가 많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이제 토스로 돈을 보내기도 하고 구매를 하기도 하고 이커머스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카톡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처럼 앱이 있어야 스마트폰과 관련된 모바일 경제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앱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또 뭐 주식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네. 기업들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AI 경제도 이제는 중요한 것은 반도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계속 팔리고 있고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결국은 AI 서비스라고 하죠. 이 AI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예를 들면 요즘은 여행을 갈 때도 제가 오사카 여행을 갈 때 어떻게 갈까 하면 AI가 일정까지 짜주고 여기에 맞는 비행기표를 구해주고 여기에 맞는 숙소를 예약해주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률 서비스들이 AI가 나오면서 간단한 상해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이웃집과의 갈등들 또는 주인집과의 갈등들 뭐 이런 갈등들은 다 AI가 해결해주는 서비스들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고 보험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교육에서도 등장하면서 다양한 이런 AI 서비스들이 이제야 막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 2008년부터 앱스토어가 생기고 본격적으로 앱스토어에서 앱이 많아진 건 2011년부터죠. 이제 AI 경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졌고 스마트폰이 만들어졌고 이제 여기에 AI 서비스라고 하는 앱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AI 경제는 저는 대단히 커질 것이라는 거고 여기에서 스마트폰도 삼성전자가 당시에 또는 당시 후발주자였던 LG전자까지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했던 것처럼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 시장도 이러한 고성능 GPU뿐만이 아니라 또는 HBM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네. 이러한 반도체들의 수요들도 추론 반도체의 어떤 수요라든지 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다 이런 말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시장은 커질 거라고 봐요. 문제는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인가. 이것을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반도체 시장 자체가 축소될 거다, 겨울이 온다라는 것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AI 경제에서 저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 그리고 생성형 AI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메타가 동영상 AI도 공개했잖아요. 네. 생성형 AI. 그 동영상 AI 시장에는 왜 이렇게 또 진출을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생성 네.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고 텍스트를 생성하고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텍스트로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동영상 시장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요. 알리바바 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20분을 주면은 거기에 있는 것을 요약을 정리해 준다든지 거기에 나왔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요즘 동영상으로는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여러분들 이름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뀌었던 것처럼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조금 철진한 유행이긴 하죠. 이 부분들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메타가 공개했던 건 물론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용으로만 아직은 개발했던 AR 안경이죠. AR이라든지 MR이라고 하는 믹스드 리얼리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즉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고성능 어떤 AI가 결합된 안경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는 것이 메타가 있는 거고 여기에 있어서는 동영상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이 대단히 중요한 기본 기초 기술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메타가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안경 관련해서도 어쨌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앱과 관련된 게 좀 부족하니까 시장 성장성이 지금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있고요. 반도체도 문제가 됩니다. 반도체가 예를 들자면 안경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충분히 AI의 추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자금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대단히 고성능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발열도 적어야 되고 안경을 썼는데 뜨거우면 안 되죠. 발열이 적어야 되고 그리고 한번 애플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다 허리에다가 배터리를 차고 다녀야 되잖아요. 뭐 이거는 실외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진짜 메타가 안경을 만들면 이건 실외에도 쓰고 가야 되거든요. 애플에 지금 그걸 가지고 쓰고서 밖에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오타쿠 되는 거고. 근데 이 안경을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
에너지,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면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반도체 개발이 늦어진다는 거고 이 부분이 만약에 브렉스루, 그러니까 돌파구가 생긴다라면 네. 충분히 반도체 시장에서도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박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반도체는 겨울에 오지 않을 것이다. 시장의 성장성은 있는데 점유율을 얼마만큼 차지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반응 그리고 시장의 전망도 조금 아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중국의 이 추격을 얼마만큼 좀 따라서 저희 더 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삼성전자는 뭐 인텔과 같은 역사를 밟아갈 거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인텔이 이렇게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기업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대만으로 그러지 않을 거야라는 기대만을 갖고 네.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이 그런 운명을 그 길을 걷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바일 시대는 예측을 했지만 AI 시대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의 실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 실기한 부분을 지금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쫓아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SK나 여기에서 중국에 쫓아오는 경쟁 상대 이건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미 양극 체계로 갈라졌기 때문에 네. 문제는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매출의 어떠한 주요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고통들을 어떻게 다른 시장에서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두 개의 양극 체제로 간다면 중국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 있어도 삼성전자가 SK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시장은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AR 안경 같이 지금 삼성전자가 또 뭐 구글하고 지금 그런 루머는 돌고 있잖아요. 안경을 만들고 네. 있다. 퀄컴하고 구글과 삼성전자가 안경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한다는 것이 뭐 거기서 플라스틱을 만들겠어요? 아니죠. 반도체를 만들겠죠. 이와 관련된 퀄컴도 물론 반도체를 만들 것이고 또는 거기에서 디스플레이를 만들 것이고 사실은 이러한 시대의 지금 혁신들이 계속해서 대단히 빠른 가속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혁신의 가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러한 좀 느려진 몸짓을 네. 얼마나 빨리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의심하고 있고 저 또한 의심하고 있지만 그건 삼성전자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네. 저는 삼성전자가 저렇게 망하겠어? 가이던스가 분명히 잘 나오겠지. 이거는 여러분 기대치고요. 시장에 대한 기대치하고 펀더멘탈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삼성은 자신이 실기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주가로서 지금 전 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실기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판매 가이던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2025년 AI 경제를 어떻게 그리고 있고 이 AI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시장 위치를 점유하겠다 그리고 어떤 혁신들을 선보이겠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저는 2025년 올해 말에는 그리고 내년 초에는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거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때만이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펀더멘탈 차원에서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기 전에는 가이던스만으로서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는 건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SK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어떠한 속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정수 박사와 함께 글로벌 패권 이 반도체 부분에서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탐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조금 다른 뷰를 좀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장은 삼성전자 실적 내일 발표 눈치 보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와 방산주들이 멱살을 잡고 진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상황 마켓나우 2부, 3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